이승희입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들 발표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이거 발표하면 더 엄청 혼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아까 교수님들께서 AI 번역은 자료를 그냥 짜깁기 하는 거고, 그리고 운전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번역이라는 거는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해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가 빠져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이었어요. 그냥 리사이클링 아닌가? 그냥 짜깁기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문학 번역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뭔가 사용하다 보니까 짜깁기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게 물론 그 기존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창의성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정말 교묘하게 잘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도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AI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 데이터로 훈련을 받았고, 그것들을 정말 수도 없이 짜깁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굉장히 창의적인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창의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되게 정교하게 하면 어떻게 잘 사고 내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번역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하면 사고 내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배경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문학에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은 이제 2022년에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뭔가 베네시아 문학상을 타면서 굉장히 또 우리가 노벨상을 수상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문학상들 많이 수상도 하고 후보에 오르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 그 문학 번역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학 번역이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문학 번역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또 문학 번역에서 알려진 몇몇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에게만 일이 계속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학 번역가를 이렇게 더 양성하기도 쉽지 않고 경제적인 모티베이션을 주기도 어렵고,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생겼는데 또 한국 문학은 자꾸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번역 인프라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 한국 문학이 이렇게 세계 진출하는 거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이제 이런 챗GPT라든지 이런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고, 정말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번역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100% 활용하자, 그러니까 AI 번역을 무조건 신뢰하고 믿어라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보조 수단, 즉 우리 인텔리전스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지능과 우리의 능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한 문제는 AI 번역이 그렇다면 문학 번역의 보조 수단이 정말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 번역이 창의적일 수가 없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주로 기계 번역은 원문을 직역하는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탐구를 해보면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문학 번역의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례만 좀 보여드릴 텐데, 시하고 소설,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인 시하고 소설을 좀 살펴볼 텐데, 굉장히 시 많이 아시겠지만 시 번역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김혜순 시인님이 여러 국제적인 상을 수상을 하셨는데, 특히 이 김혜순 시인의 시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리고 내용도 난해하고, 그래서 시 번역 중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혜순 시인님의 시를 한번 단편적으로 AI를 활용해서 번역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여기는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것, 뭐 은유, 직유, 암시 이런 게 간접적으로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한국어는 굉장히 고맥락 언어예요. 맥락에 의존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이렇게 대충 그 맥락상에서 알아주겠지 하고 하는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영어는 또 저 맥락 언어여서 명시적으로 다 이렇게 꼬집어주고 설명해줘야 되는 언어인데 이런 그 차이가 있는 두 언어 간의 번역을 하다 보면 번역 과정에서 뭔가 의미가 손실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거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다 아시죠?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사용할 때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인데 얼마 전에 그 AI 그러니까 저는 문학 번역 쪽을 옹호하는 쪽이고 AI 뭐 이런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은 이제 그쪽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문학 번역은 못하지 문학 번역은 인간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거는 사용자들이 프롬프트 입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야. 사용자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나올 수가 있고 완벽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또 AI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번역을 조절할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템퍼러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말을 딱딱하게 할 것인지 낮은 온도로,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문학적인 높은 온도로 번역할 것인지 이 템퍼러처를 조정해서 또 생성 그 출력물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템퍼러처를 설계한 것과 그 프롬프트를 설계한 것과 템퍼러처를 조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 이걸 결과물을 검토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번역은 일단은 프롬프트를 설계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시는 뭐 운율성, 리듬성, 뭐 의미의 다층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데 이제 프롬프트를 설계를 할 때 그냥 뭐 번역해봐 이런 기본적인 프롬프트 말고 진짜 그 시의 뭐 운율성도 유지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 번역 같은 경우는 챗GPT를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번역을 수행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김혜순 시인의 어려운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김혜순 시인의 시는 그러니까 운율적 효과도 굉장히 많고 효과를 이제 보여주려는 부분도 많고 또 의미뿐만 아니라 글자 모양에서도 의미를 전달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모달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번역가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언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글자의 시각적인 요소까지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역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혜순 시인님의 그 번역은 주로 돈미체 번역가님이 주로 많이 담당을 해서 번역을 하세요. 돈미체 번역가님도 굉장히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직접 그 시를 쓰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런 문학인인데 굉장히 그 번역 일지를 보면 김혜순 시인의 시를 번역하면서 어떻게 하면 운율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영어로 옮길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혜순 시인의 시를 번역할 때는 시각적 요소와 그 소리의 특징까지도 고려해서 창조적인 번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보여드렸던 사례인데 김혜순 시인님의 날개 환상통이라는 시집에서 쌍시옷이라는 그 하나에 수록된 시가 있어요. 돈미체 번역가가 이제 SS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시를 보면은 글자 형태 이 쌍시옷에 의미가 그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그 어떤 멀티모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발 아시죠? 새들은 발바닥에 쌍시옷이 두 개가 달려 있다. 그래서 왼발의 미래, 오른발의 과거, 어겟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 과거형 어미이고 get은 미래를 나타내는 그 미래형 어미잖아요. 그래서 그 쌍시옷을 통해서 새 발바닥 이미지도 이 글에서 살리고 있고 이 새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밟아가는 그 이미지도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와 의미를 모두 이 글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 번역가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 이미지도 살려야 될 거고 게다가 어겟에 그 내포된 과거와 미래 의미도 살려야 될 텐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돈미체 번역가는 이제 이 부분을 lessness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미지는 포기했어요. 이 쌍시옷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긴 어렵다. 대신에 어겟 할 때
그러니까 어츠를 할 때 왜 혀 끝으로 이 뒷부분을 치잖아요. 그런데 lessness도 똑같이 혀 끝으로 이 앞니 뒷부분을 치는 그 운율적인 유사성을 그럼 살리겠다 해서 이제 도미니체 번역가는 lessness라고 이 부분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시옷이라는 새 발바닥 이미지가 소실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AI 번역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번역하라고 시키면서 그냥 번역해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이제 인간이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원문에 이런 의미가 있고 이걸 이미지로도 나타냈으니까 이거를 살려야 되는 그 인간이 해석한 거를 그 해석을 프롬프트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여기에는 의미뿐만 아니라 새 걸음걸이 이미지도 담겨 있으니까 이 이미지를 보존해서 번역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챗GPT는 was will 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was 과거형 조동사, will 미래형 조동사,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게다가 새 발바닥 이미지도 살린 거예요. W를 사용하면서 운율적인 효과도 살리고 이미지도 살리고 의미까지 살린 이런 번역을 낸 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이때부터 나 이거 AI를 잘 활용해봐야겠다라고 제 생각을 바꿔주게 된 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 운전을 정교하게 잘만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한 거를 내가 잘 입력해서 명령하기만 하면 그 결과물은 어쩌면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쪽으로 좀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템퍼러처라는 매개 변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템퍼러처는 뭐냐면 이제 생성형 AI,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도 있고, 뭐 요즘에는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는데 단어를 선택할 때 특정 단어를 만들 때 이 단어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단어와 별로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단어를 그 다음에 선택할 거냐 이런 거를 조절하는 값인데 템퍼러처를 낮게 하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냥 뻔한 문장이 나오고 템퍼러처를 좀 더 높게 설정하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문장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그 AI를 사용을 했어요. 왜 이거를 사용했냐면 사실 저도 이렇게 엔지니어 쪽은 잘 모르는 정말 거의 컴맹 수준인데 챗GPT를 통해서 템퍼러처를 조절하려면 뭐 API를 통해서 뭔가 조절하고 굉장히 IT 쪽인 지식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복잡한 거 싫기 때문에. 근데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면은 여기 동그랗게 오른쪽에 있지만 템퍼러처를 바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왼쪽으로 끌어당기면 템퍼러처를 낮추고 오른쪽으로 하면 템퍼러처를 높이고, 그리고 밑에 뭐 탑P라는 또 매개 변수도 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의미에서 조절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탑P는 그냥 고정해 놓고 템퍼러처만 좀 조정을 해봤어요. 템퍼러처가 낮으면 굉장히 원문을 그대로 보존해서 전달하고 단순하고 의미 확장 이런 거 없고, 템퍼러처가 높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뭔가 어휘도 다양하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일단 write one sentence about drinking coffee라고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썼더니, 그리고 쓰고 템퍼러처를 0.1로 낮췄어요. 그랬더니 그냥 단순한 문장 I'm drinking coffee this morning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근데 1.0으로 템퍼러처를 맞춰놓고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The coffee warms my hands and wakes the quiet corners of my mind 이런 식으로 뭔가 나름대로 뭔가 막 그 창의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감각적인 문장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템퍼러처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소설을 번역할 때 그런 프롬프트만 사용을 해보고 아니면 프롬프트와 템퍼러처를 같이 조절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엄마를 부탁해도 일부를 발췌를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은유와 직유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은유가 굉장히 뭔가 문화적인 거를 함축돼 있는 그런 표현들이고 직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간이 제대로 해석해서 번역하지 않으면 굉장히 awkward한 번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담고 있는, 이 표현을 담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모와 나 화자 간의 이제 막 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모가 그 화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모는
넌 네 애미랑 국화빵이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넌 엄마랑 국화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넌 엄마랑 국화빵이야 라는 은유 표현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템퍼러처를 0.1과 1.0으로 달리 설정해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템퍼러처 0.1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직역 중심, 보수적인 번역을 하거든요. 원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원문의 의미 왜곡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화빵도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국화빵 써요. 원문과 최대한 비슷하게 번역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신에 국화빵의 의미를 정말 국화 모양의 빵이라고 옆에다가 그 음차와 직역을 한 거를 이렇게 병기를 하는 거예요. Chrysanthemum shaped pastries라고 해서 이렇게 병기를 했어요. 0.1에서는 템퍼러처가. 근데 1.0으로 가니까 얘는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좀 더 사람들이 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그리고 정서적인 분위기, 뉘앙스, 자연스러움 이런 거를 추구하니까 너는 엄마와 국화빵이야 이거에 대해서 뭐 You and your mother are like two peas in a pod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관용구를, 그러니까 즉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관용구를 사용을 했구나.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더 유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템퍼러처가 달라짐에 따라서 제일 많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에요. 아까도 그 동사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템퍼러처 0.1에서는 즉 템퍼러처가 낮을 때는 그냥 정말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뭐 엄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재현하듯이라는 부분에서 재현에 대해서 템퍼러처 0.1은 그냥 그 재현한다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reenac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as if reenacting her own childhood with your mother라고 했는데 템퍼러처 1.0으로 바꾸니까 그 문장 구조는 그대로인데 reliev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행위보다는 여기에서 내가 엄마와 보낸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과거에 경험한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행위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내포된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템퍼러처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롬프트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또 요즘에는 프롬프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그 프롬프트한테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지정하는 거예요. You are a literary translator. 너 문학 번역가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너의 목표 독자는 누구야. 그래서 Anglophone readers인데 who enjoy books that don't sound like translations. 그러니까 영미권 독자들인데 번역처럼 그런 보이는 책을 읽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영미권에서 쓴 것처럼 느껴지는 책을 읽기를 원하는 영미권 독자야. 그리고 내가 지금 번역하려고 하는 부분에 메타포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이 메타포를 잘 해석해서 그 영미권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번역을 해줘.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고 즉 그 AI가 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하고 목표 독자와 번역 목표 그리고 번역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까지 지정을 해서 번역을 하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 경우에 그 템퍼러처도 0.1과 1.0으로 다르게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프롬프트를 적용을 하니까 그 너는 엄마랑 국화빵이야를 You are the spitting image of your mother라는 표현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two peas in the pod도 같은 번역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비격식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맥락이 부모랑 내가 막 대화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고 대화문이니까 좀 더 비격식체를 선택한 거를 볼 수 있고, 그런데 템퍼러처를 0.1로 했을 때는 You are the spitting image of your mother라고 해서 mother는 또 약간 조금 약간 격식 있어 보이는 표현인데 이제 템퍼러처 1.0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서 뭐 You are the spitting image of your mom이라고 해서 이제 격식까지 일관되게 다 그 유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리쌀에 쌀을 얹고 밥을 지어서 너에게만 쌀밥을 담아줬다. 이 부분도 보면은 템퍼러처 0.1에서는 정말 그냥 직역이에요. 근데 템퍼러처 1.0에서는 원문에서 벗어나서 더 이모가 너를 너무 아낀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원문에 없는 always 이런 거를 추가하기도 하고 but for you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장 구조를 다르게 해요. 원문과 다르게.
근데 이렇게 뭐 always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하는 거는 사실은 그 데보라 스미스 번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가 화자를 정말 특별히 애정했다는 걸 감정을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즉 우리 고맥락 문화권에 숨겨져 있던 감정을 저 맥락 언어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전략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 번역을 할 때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입력할 뿐만 아니라 템퍼러처도 1.0으로 높여놓으면은 좀 더 뭐 격식까지도 고려한 번역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템퍼러처를 조절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템퍼러처를 조절하고 프롬프트 설계를 정말 정교하게 하면은 어떤 창의적인 번역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정서적인 분위기도 살리고 맥락까지 고려한 그런 번역이 또 정교하게 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계속 새로운 뭐 매개 변수들이 나올 거고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AI를 활용할 수 있을지 보조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실험적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국 문학이 세계로 이제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좀 더 이 해외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번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